안녕하세요, 장주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전하지 못했던 촬영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사운드와 조명에 대해서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촬영 현장에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과제로 내드렸던 그 영상 보셨나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사운드 수업이니까 사운드가 중요하게 다뤄졌던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전쟁 광고 보셨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장면들, 총 쏘고 폭탄 터지고 그런 모습과 우리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붙어 있죠. 왜 붙어 있었나요? 사실은 그 전쟁터에서 났던 소리들이 일상의 소리였다는 거죠. 그 광고가 말하는 것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일상에 돌아와서도 늘 전쟁터를 떠올리면서 고통,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내용의 광고였는데요. 그때 중요하게 쓰인 게 바로 소리죠. 우리가 전장의 그 영상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일상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랬던 친구 있나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전쟁터에서 총 쏘고 폭탄 터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일상의 소리였다.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건 대부분의 시청자나 관객들이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그 속성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는 영상을 볼 때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많습니다. 특히 분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만 잘 다룬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소리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잘 속는 단순한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들은 이 점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영상,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상의 분위기를 더 넣어서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니까 그림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깔려있는 분위기나 그 영상, 그 이야기의 완성도는 소리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거는 소리가 튀질 않아서 아무 이상한 거 없이 넘어가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만든 영상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소리가 튀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몰입을 못하고 자꾸 저거 왜 저래 하고 짜증을 낼 수 있고요. 혹은 이야기에 몰입을 못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삐딱하게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보통 이야기들은 보는 사람들이 푹 빠져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막 같이 걱정하고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성공하는데, 소리가 장면마다 다르고 시끄럽고 잡음이 많이 들리고 이야기에 몰입을 깨는 순간 관객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결국에 세련된 사운드, 소리를 얼마나 잘 편집했느냐, 잘 녹음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청자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는 많은 영상물을 귀에 이어폰 꽂고 듣죠. 그냥 스피커, 집에 있는 TV로 할 때는 볼륨 내가 조절하면 되고 잡음이 있어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어폰으로 듣는 순간 조금만 피곤한 소리가 들리면 짜증나서 그냥 넘겨버리게 돼요. 보고 있는 영상에 몰입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녹음과 편집을 잘 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들의 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걸 1차 목표로 해야 됩니다. 동영상 속에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소리를 종류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소리, 음성이 있죠. 목소리.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목소리로, 대사로 말을 하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효과음은 뭐죠? 효과음은 어떤 행동이나 물체가 갖고 있는 소리들이죠. 여러분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 동영상을 봤을 때 분명히 주인공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꼴깍꼴깍 물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면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럴 때는 실제로 물 마시는 소리를 따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녹음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물 마시는 소리를 녹음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편집 단계에서 물 마시는 소리를 따로 녹음하세요. 그리고 그 장면에 갖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붙어요. 보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 현장에서 녹음한 건지 나중에 녹음한 건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이야기에 풍성한 분위기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효과음도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 공간음. 공간음은 그 곳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소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요.
창밖에 애들 떠드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진짜 조용한 밤에는 형광등 안전기가 징징 울리는 그런 전기 흐르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요. 그런 공간에서만 날 것 같은 소리, 공간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간음이 없으면 실제 그곳에서 일어난 소리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따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악은 뭐 다 아시는 그 음악이죠.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전달할 수도 있고요. 슬픈 음악을 깔아서 슬픈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신나는 음악을 깔아서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이런 유형의 소리들이 동영상 속에 들어갑니다. 녹음 따로 해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소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쓰다 보면 주변 소리가 다 잘 들어가요. 다 잘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명히 나는 앞에 있는 사람 인터뷰를 따고 있는데 내 옆에서 혹은 내 뒤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야, 오늘 뭐 먹을까? 라고 수다 떠는 소리가 앞에서 인터뷰 따는 사람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나 뭐 기계 소리,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는 내가 이야기에 담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소리를 미리 뭐가 녹음돼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게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녹음기나 카메라가 거기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소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죠. 내가 길거리에서 촬영을 하는데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해봐도 뒤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다.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죠. 차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사람 목소리만 잘 들릴 곳으로 옮겨야죠. 그래서 꼭 원하는 소리를 얻기 위한 최적의 공간을 찾고 거기서 녹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크는 최대한 가깝게 두세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카메라에 내장 마이크가 있는데 그걸 가깝게 가면 그림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마이크를 쓸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향성 마이크란 걸 쓰면 돼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지향성은 방향을 특정해서 좁게 지정해서 녹음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마이크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골라서 잘 녹음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향성 마이크를 쓰면 그 마이크 끝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 앞쪽에 있는 소리는 잘 들어가지만 뒤쪽에 있는 소리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소리만 녹음하기에 좋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지향성 마이크를 카메라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소리는 빼야 돼요. 그러면 잡음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차도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고요. 집에서 냉장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 냉장고 소리가 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꼭 이 거실에서 찍고 싶은데 냉장고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 스위치를 빼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깨끗하고 조용한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는 다 지워버리는 노력을 해야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내가 들으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한다는 의미인데, 좋은 카메라는 이어폰 단자가 있기 때문에 녹음 촬영을 하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스마트폰은 이어폰 꽂는 게 보통 한 개밖에 없으니까 녹음을 하면서 동시에 듣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일단 촬영은 다 했는데, 촬영 때는 몰랐는데 편집 때 보니까 원하지 않는 소리가 녹음됐어요. 잡음이 들어가 있고 누군 목소리가 큰데 누군 작게 녹음되고, 근데 현장에선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은 현장에서 실제 녹음되는 소리를 귀로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에 내 귀를 믿으면 안 되고 꼭 카메라를 통해서 녹음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공간음을 충분히 녹음하기. 공간음을 녹음한다는 소리는 한 장면이 있고 거기랑 이어지는 다른 장면을 찍어요. 그런데 배경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장면을 붙였을 경우 배경음이 다르면 튀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소리는 조용해.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소리는 기계음이 섞여 있어. 그게 왔다 갔다 대화를 나눌 때 소리가 달라지면 어색해지고 몰입이 깨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것 같은 소리를 한 1분 정도 길게 쭉 녹음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대화하는 장면에서 편집 때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배경에다가 까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다른 시간대에 촬영을 했더라도 마치 연속적으로 이어서 찍은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싱크용 사운드 큐 포함시키기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들, 리얼리티 쇼에서 손뼉 많이 치죠. 이 소리는 왜 낼까요? 많은 카메라들을 갖고 찍을 경우 소리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편집 때 영상을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입과 소리가 안 맞는 일이 발생하죠. 카메라 2대만 갖고도 어려운데 그런 예능들은 10대씩 돌리거든요. 그때 소리를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에 놓으면 소리가 파형이 나오는데요. 그때 손뼉을 딱 친 지점만 삐죽 튀어 올라요. 그러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모든 소리를 시작점을 잡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촬영할 때 카메라 한 대만 놓고 찍는 경우에는 굳이 이럴 필요 없지만 2대 이상을 촬영할 때 쓰던가 혹은 녹음을 별도의 장비로 할 경우에는 이 싱크용 사운드를 꼭 포함시키세요. 딱딱이, 슬레이트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손뼉으로만 쳐도 돼요. 후시 녹음은 나중에 더빙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막 나중에 녹음하면 더 어색할 것 같죠? 맞아요. 전문가들, 전문 배우나 성우가 아닌 이상 그림 속의 입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원하는 소리를 못 땄을 경우에는 녹음을 따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저분하고 뭐 시끄러운 그 소리를 그대로 관객들에게 들으라고 줄 순 없잖아요. 그때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때 말한 것처럼 흉내를 내는 수밖에 없죠. 그게 후시 녹음이고요. 폴리는 효과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녹음을 못한 소리가 있어요. 가령 휴대폰을 받는 장면을 찍었어요. 여보세요? 하고 받는데 여보세요 전에 벨소리나 뭐 알림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냥 연기만 하느라고 아무도 소리가 안 난 걸 몰랐어요. 소리도 안 났는데 받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진동음이나 벨소리 같은 거를 편집 때 집어넣어주면 자연스럽죠. 휴대폰 받기 전에 효과음이 들리고 받으면 실제 같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쓸 효과음들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 폴리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찾아보시고요. 실제 현장에서 찍지 않은 소리를 나중에 넣을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목소리는 커요.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요. 그런데 중간에 마이크 한 대만 놓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가 동시에 들어가죠. 나는 작은 사람의 목소리만 키우든가 큰 사람의 목소리만 작게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두 사람 간의 균형이 안 맞아요. 왜? 배경음의 볼륨도 달라지니까요. 누구만 높이면 그때 배경음, 잡음도 같이 커지니까 이 사람의 소리 배경음과 달라지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운드 소스마다 녹음 마이크를 따로 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채널, 그 사람 목소리만 줄일 수 있거든요. 마이크 생긴 게 다양하죠. 노래방에 쓰는 것 같이 생긴 마이크도 있고 팟캐스트나 유튜버들이 쓰는 USB 마이크도 있고요. 책상에 놓고 쓰는 마이크 있고 전문가들이 쓸 것처럼 생긴 마이크가 있고요. 무선 마이크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지향성 마이크가 있어요. 요거는 디카용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스마트폰 내지는 좀 가볍게 활동할 수 있는 디카에서 쓰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크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지향성 마이크. 여기 이렇게 생긴 마이크를 보면 되는데요. 마이크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소리만 녹음이 잘 되고 주변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이죠. 이 마이크의 앞쪽 소리는 녹음이 잘 되는데 뒤쪽 소리는 거의 안 되든가 아예 안 돼요. 이런 마이크를 쓸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영상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 내장 마이크로만 녹음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별도의 마이크를 쓰시되 그때도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힘들면 최소한 이런 핀 마이크는 사용해 줘야 돼요. 핀 마이크는 이런 옷깃에다가 달고 목소리만 따는 용도인데 좋은 지향성 마이크가 없어도 이런 핀 마이크 5,000원, 10,000원이면 전자상가에서 팔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요. 이 마이크를 달고 녹음을 하면 목소리만 깨끗하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운드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촬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안정적으로 예쁘게 잘 찍는 방법 아시나요? 가장 단순하면서 따라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3등분 구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3등분 구도라고 하면 화면을 3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로 3등분, 가로 3등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정 지점에 물체를 위치시키던가 수평선, 지평선을 맞추면 그림이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거는 수천 년 넘게 인류가 미술이나 사진에서 터득한 방법을 적용한 거라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지평선이 어디에 있죠? 여기 3분의 1에 있죠. 사람이 어디에 있죠? 이쪽 3분의 1에 걸쳐 있죠. 머리가 어디에 있죠? 여기 3분의 1 지점에 걸쳐져 있죠. 교차점이 걸쳐져 있어요. 이러면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게 뭐 안정적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찍은 사진,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 보세요. 작품 사진, 멋진 풍경 사진들은 다 이 3등분 구도에 맞춰서 찍었어요. 물론 정가운데 놓고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물 사진이라든가 어떤 정물을 찍을 때 가운데 놓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3등분 선이나 아니면 여기 지점, 여기 어딘가에 자기가 원하는 물체를 갖다 놓습니다. 다른 사진을 볼게요.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인데 이것도 3등분 구도로 찍었어요. 어떻게? 가로, 이 수평선이 가로에서 3등분이고요. 이 등대가 3등분에 걸려 있죠. 이러면 사진이 안정적으로 보여요.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 가로로 지평선이 3등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세로로 인물을 3등분 선에 걸쳐 있고, 특히 머리 지점을 교차점에 만나게 해놨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교차점에 머리를 두시고, 특히 위에 있는 위 지점에 머리를 두면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만약에 크게 얼굴을 찍는다 그러면 눈이 위치하면 됩니다. 네.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눈 위치가 이 교차점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찍히게 돼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는 다 이 설정이 들어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3곱하기3 안내선 혹은 가이드라인, 이런 설정을 켜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런 하얀 선, 실선이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찍히진 않고요. 찍는 사람이 촬영할 때 참고만 하는 용도로 화면에 보이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얼굴을 건다든가 이 지점에 수평선, 지평선을 놓는다는 식으로 찍으면 안정적으로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 영상 찍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찍을 게 이 대화 장면일 거예요. 대화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찍을지를 보여줄게요. 첫 번째, 두 사람이 대화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찍죠? 보통 둘을 나란히 앉아있게 찍어요. 이런 식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을 찍는데, 이렇게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저 두 사람의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옆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눈빛이 어떤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이게 찍는 게 대화씬의 기본인데요. 그때는 둘이 대화한다 그러면 두 사람을 번갈아서 찍으면 되죠. 한 번은 이쪽 사람이 말하고 이쪽 사람이 뒤통수만 나왔다면, 반대 장면이 바뀔 때는 이쪽 사람이 얼굴이 나오고 이쪽 사람이 뒤통수가 나오면 되죠. 반복되면 실제 대화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대화하는 장면은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많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이 장면을 먼저 쭉 찍어놔요.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찍잖아요. 그럼 아직 어색하기도 해요. 그때 얼굴을 바로 찍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카메라도 멀어지고 두 사람만 가깝게 실제 대화하는 느낌을 갖고자 이 장면만 멀리서 한번 찍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찍는 거예요. 만약 실수를 하면 실수하는 대로 그대로 다 찍으세요. 반복해서 찍으세요. 그래서 처음 이 장면에서 대화를 나눠야 될 내용을 모두 다 찍었다 그러면 그때 카메라가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2번이라고 하면은 이 장면을 이제부터 찍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대화는 똑같이 이어져야 돼요. 이쪽 사람이 말을 한다, 이쪽 사람이 말을 한다, 혹은 대답을 하면 똑같이 대답을 다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오진 않더라도 목소리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몰아서 찍되 둘이 대화는 다 전처럼 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 얼굴이 많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 촬영이 끝났다 그러면 이 장면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위주로 찍지만 이 사람도 말을 다 해줘야 되죠. 특히 지금 보시면 이쪽이야 머리가 가려 있어서 얼굴이나 입이 잘 안 보이지만 이쪽은 턱과 입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다 촬영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도 모든 대사를 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쭉 찍어 놓고 편집 때 원하는 장면만 섞어 쓰면 돼요.
또 이렇게 몰아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카메라를 한번 옮길 때마다 시간이 들어요. 옮기자마자 바로 찍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설정도 바꿔야 되고 조명도 만지고 마이크 위치도 정하고, 그런데 카메라를 수십 번 옮기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걸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고 그 다음으로 옮겨 찍고 그 다음으로 옮겨 찍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몰아찍기를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혼자 찍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만 단독으로 나와요. 그러면 카메라 위치는 아까랑 비슷하게 하면서 높이나 앵글, 각도만 약간 바꾸면서 그 사람만 크게 찍으면 되죠. 그러면 많은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만 단독으로 클로즈업을 따기 좋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진행자를 찍는 영상이라고 하면, 혹은 인터뷰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3등분 구도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했죠. 촬영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안정적인 구도로 찍는 목표도 이뤘지만, 또 하나는 이 공간에 내가 자료화면이나 자막을 넣기가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뉴스를 만든다, 다큐멘터리 같이 뭔가 정보를 자막이나 그래픽 형태로 넣어야 될 경우에는 사람을 가운데에 넣으면 양쪽의 공간이 좁아서 뭘 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 3분의 1에다가 인물을 배치시켜 놓으면 이 공간은 얼마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죠.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동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분의 1 구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찍으면 좋은 구도니까 꼭 지켜서 해보세요. 숏의 종류가 있어요. 지난번에 뭐 클로즈업, 롱샷, 풀샷 기억나죠?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구분인데요. 첫 번째로 대화할 때 찍는 오버 더 숄더. 오버 더 숄더라는 말이 이 어깨를 넘어서 찍는다는 말이고,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대화 씬이 다 이 오버 더 숄더 샷이에요. 두 명을 찍을 때 듣는 사람의 뒷모습을 걸고 찍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한 사람, 말하는 사람만 찍었다면 이번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의 뒷모습까지 걸쳐 찍어서 듣는 사람의 반응, 얼굴 표정이나 몸의 떨림 같은 것도 같이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인서트 숏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인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행동, 소품, 주변 풍경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더 강조하든가 다른 의미로 바꾸려고 이용하는 편집 방법이기도 해요. 주인공이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찍으면 되죠? 보통 휴대폰을 들고 언제 오지 이래도 되지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 얼굴만 찍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 책상 위에 놓여있는 휴대폰이 나오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시 친구 얼굴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 친구가 휴대폰을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전달돼요. 그때 중간에 들어가는 그 휴대폰 장면이 이 인서트 숏이 돼요. 이따가 인서트 숏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숏. 지난 시간에 롱숏, 익스트림 롱숏 설명했었죠.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인물이 잘 안 보이더라도 전체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찍는 숏이 롱숏이라고 했어요. 그 공간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설정 숏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주인공이 지금 어디 있나,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객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의 장면이 이 설정 숏이에요. 공간이나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찍는 거예요. 보통은 넓게 찍어요. 롱숏 이상으로. 시점숏. 공포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주인공이 어디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 전까진 주인공 얼굴을 찍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도를 두리번거리는 카메라가 느껴지실 거예요. 마치 현장에 있는 그 주인공이 고개를 돌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에요. 그게 바로 시점숏이에요. 주인공이나 극중 인물이 쳐다본 것처럼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게 시점숏이죠. 그래서 이건 되게 주관적인 시선이라 시점숏으로 찍으면 관객들은 더 몰입을 하게 됩니다. 반응숏은 누군가 대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두 사람 대화한 장면을 봤었죠. 그때 네, 제가 이랬어요 라고 하면 네 라고 하는 것이 반응숏이겠죠. 반응숏이 없으면 보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아야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 반응숏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주인공이 말한 정보만 받게 돼요. 하지만 반응숏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 듣는 사람의 표정 변화까지도 담으면 말한 내용이 저렇게 영향을 미치네?
다음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대화씬을 찍을 때는 반응샷도 찍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B롤은 뭐냐? 이야기랑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질구레한 그림들인데 그게 결국에는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그림들을 말해요. 인터뷰를 찍는다고 해봐요.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 클로즈업도 찍고 미디엄샷도 찍고 클로즈업도 찍고 롱샷도 찍어요. 그런데 이야기 전체 내내 인물만 나와요. 그러면 지루해요.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떠드는 걸 보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관계된 그림들이 위에 나온다. 자, 인터뷰 찍은 공간, 건물, 이거 무슨 샷이라고 그랬죠? 설정샷. 설정샷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네, 제가 매일 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건강해지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인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운동기구, 이 운동기구, 이 운동기구를 보여주면 그림이 자주 바뀌어서 심심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정보가 더 강화되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냥 주인공은 운동을 한다고만 말을 했는데 그림으로 벤치프레스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이러면 아, 저 사람 평소에 저렇게 다양한 운동을 하네?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말한 내용, 정보보다 많은 것들을 관객들이 알 수 있죠. 촬영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이야기랑 관련되어 있는 많은 촬영들을 하면 좋아요. 촬영 감독이 쉬지 않아야 돼요. 가령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죠. 카메라도 물론 현장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잠깐씩 주변에 있는 풍경, 시계를 찍을 수도 있고 화분을 찍을 수도 있고 창밖에 하늘을 찍을 수도 있어요. 또 인터뷰라고 하면은 인터뷰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있는데 메인 카메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찍는데 서브 카메라 아니면 남는 휴대폰으로 그 사람이 손동작 아니면 다리 떠는 모습,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커피잔 등을 찍어 놓으면 편집 때 그걸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B롤까지도 촬영을 염두에 두고, 특히 촬영 감독들은 놀지 말고 부지런히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 쓸 데가 있을 겁니다. 카메라 움직임을 설명할게요. 보통 우리는 들고 찍죠. 근데 들고 찍으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정적으로 찍으려면 삼각대에 놓고 찍어야 된다고 했어요. 삼각대에 놓고 찍는 게 바로 고정샷, 픽스샷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고정샷으로 찍는데 고정샷으로만 찍으면 심심하고 재미없고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움직임을 줍니다. 그 움직임을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줌이에요. 줌은 많이 써봤죠? 스마트폰이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벌리면 되죠. 또 디카 같은 경우는 줌 레버를 누르거나 당기면 줌이 이렇게 당겨졌다가 멀어졌다 해요. 줌은 참 좋아요. 여기 써도 멀리 있는 걸 당겨 찍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줌을 당기는 순간 흔들려요. 특히 들고서 줌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계속 움직여서 보는 사람 어지러워요. 또 하나는 소리가 맞지 않아요. 분명히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줌은 저 20m 밖에 있는 연예인을 찍고 있어요. 연예인이 뭐라고 말해도 줌으로 당겨 찍을 경우 입은 잘 찍혀도 소리는 내 주변에 있는 시끄러운 잡음만 들어가요. 줌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원하는 소리를 녹음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줌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줌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안정적으로 어디 삼각대 같은 데 올려놓고 찍기를 바래요. 들고는 찍지 마세요. 그 다음 펜이 있습니다. 펜은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운동장에서 뛰어가는 친구를 안 끊고 찍고 싶으면, 한 번에 다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그게 펜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틸트가 있어요. 비슷한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높은 건물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래서부터 위까지 고개를 돌리죠. 마찬가지예요. 높은 건물을 한 번에 다 찍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으면 돼요. 이게 틸트예요. 펜과 마찬가지로 틸트도 움직이는 동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정 속도로 움직이기, 흔들리지 않기. 그래서 삼각대에 놓고 움직이면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손으로 찍을 때도 천천히만 움직이면 돼요. 펜이나 틸트 할 때는 시작점과 끝점에서 3초 정도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누군가 뛰어가요. 그러면 시작, 뛰어가요. 딱 갔다 정지 누르지 마시고요. 시작, 1, 2, 3,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걸 찍고 다 달려갔다 쳐도 1, 2, 3 멈춰줘요. 마찬가지예요. 틸트 할 때도 아래에서부터 시작, 녹화 눌렀다고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시작, 1, 2, 3 위까지 다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바로 멈추어서 정지 누르지 마시고 1, 2, 3초 후에 정지를 누르세요. 그러지 않으면 화면에 들어가지 않고 잘리는 일도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움직임이 끝나자마자 다음 장면이 붙어버리면 어색하고 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꼭 1초, 2초, 3초 최소 2초에서 3초는 멈춰주고 정지를 눌러주세요. 달리 인, 아웃. 카메라가 인물이나 물체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쭉 다가가던가 쭉 멀어진 게 달리 인, 아웃입니다. 이것도 걸어가면서 해도 되긴 하고요. 근데 보통은 기찻길처럼 생긴 그 레일을 깔고 그 위에 바퀴 달린 차가 움직이면서 찍고요. 근데 선생님은 예전에 돈 없이 영화 찍을 때는 휠체어에 앉아서 찍은 적도 있고요. 아니면 실내 길 잘 닦인 곳을 찍는다 그러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찍어도 돼요. 대신 누군가 일자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겠죠. 팔로우 샷은 달리랑 비슷한데 달라요. 따라가면서 찍는다는 의미예요. 따라갈 때는 정면에서 이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죠. 얼굴만 보이게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뒷모습만 계속 따라가면서 뒤통수만 찍을 수도 있어요. 또 옆에서 찍을 수도 있죠.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 90도 각도에서 따라가면서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따라가면서만 찍으면 팔로우 샷이 돼요. 그래서 팔로우 샷을 할 때는 걸어가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이쪽 공간이 이쪽 공간보다 넓게, 아까 우리가 3등분 구도를 써야 된다고 말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구도를 유지하면서 이 앞에 공간이 이 뒷공간보다 많게 균일한 비율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걸어가는 자동차 한번 찍어보세요.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찍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촬영할 사람들은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촬영할 때는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펜만 하지도 않고요. 틸트만 하지도 않고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찍는다 그러면 수평으로만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펜과 틸트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팔로우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촬영할 때 콜사인 혹은 큐사인이란 걸 부르고 찍어요. 보통 방송국에서는 스탠바이 큐라고 외치고요. 영화에서는 레디 고, 레디 액션 외치죠. 이거를 왜 하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고 이제부터 촬영에 들어가니까 조용하고 연기할 사람들은 집중하라 라는 신호예요. 근데 이 신호를 줄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레디 액션이라고 써있고 준비, 연기, 마무리라고 단계가 나눠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 녹화 버튼을 언제 누를까? 요 사이에 누르세요. 연출자, 감독이 레디 외쳐요. 그러면 카메라 녹화 버튼을 이때 눌러요. 녹화 버튼 이때 눌러요. 그러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죠. 그럼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독과 배우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뭐 카메라 롤링, 네, 찍히고 있어요. 이거를 안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카메라 버튼을 눌렀는데 실수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액션하고 연기를 다 했어요. 다시 보려고 보니까 촬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촬영 감독들은 레디 했을 때 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화라고 화면에 깜빡거리고 있고 숫자가 1초, 2초, 3초 지나가는 걸 보고 카메라 롤링 아니면 찍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걸 들은 감독이 액션, 고를 외쳐야 실수를 안 하죠. 다시 촬영을 할 때는 바로 연기를 시작하지 말고 레디, 액션을 하는데 이 사이에 버튼을 누르고 꼭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액션을 외쳐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액션을 외쳤다고 바로 뭔가를 시작하면 안 돼요. 가령 액션이라고 외친 다음에 바로 대사를 쳐요. 혹은 인터뷰 바로 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경우 녹화할 때 녹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목소리가. 그래서 꼭 여기도 2초 정도 있다가 대사를 쳐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컷이 있죠. 컷은 그 장면을 다 찍었다는 소리예요. 감독이나 연출자가 원하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 컷을 외치겠죠. 그러면 연기하거나 뭔가 말하고 있던 사람이 동작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멈추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2, 3초 후에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펜 할 때 2, 3초 여유를 두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컷했다고 멈추면 동작이 멈춘 것까지 찍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걸어가던 사람은 계속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야 다음 장면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뭔가 말을 했어도 컷했다고 바로 눈 돌리면서 잘 찍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원래 하고 있던 시선 처리 같은 거, 렌즈를 본다든가 누군가 질문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 동작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컷했다고 바로 쳐다보는 순간 다음 장면과 붙지 않고 튀어요. 그래서 꼭 여유를 두고 연기를 끝내주세요. 다음은 촬영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대여섯 명의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찍고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 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촬영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허가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들이 저 사람들을 피해갈 의무도 없고요. 저 사람들이 사고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영화 찍는 모습은 멋있고 보기 좋은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위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전에 협조를 꼭 구하든가 별도의 통제 인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스태프들이 잠깐만요 하고 손 신호로 이렇게 사람들을 말리는 식으로 가면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선생님이 찍던 영화 속 촬영 장면인데요. 휠체어에 타고 촬영 감독을 제가 뒤로 끌면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촬영 감독도 구르고 배우도 거기에 부딪혔어요.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멀쩡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다치고 카메라 망가지면 수리비도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당연히 다치면 영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신경 쓸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안전 제일입니다. 안전해야 되죠. 안전해야 뭘 찍든 말든 다음에 또 찍든 할 수 있죠. 사고가 많아요. 아까 휠체어 끌다가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은 카메라 뷰파인더만 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있는지 잘 안 보여. 당연히 넘어지는 일도 있고요. 또 팔로우샷 찍는다고 뒷걸음질 쳐요. 그럼 넘어져요. 또 뒤에 가로등 같은 게 있는데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누가 놀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늘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촬영 감독 옆에서도 그 사람이 걸어갈 때 주변에 같이 따라 걸어가든가 하다못해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스텝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을 해야 안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촬영지의 날씨, 여러분들이 맑은 날 장면을 찍는데 갑자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 촬영 못하죠. 그러면 촬영 찍기 전부터 일정을 맑은 날들로만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찍어야 되죠. 혹은 실내 장면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날씨를 미리 알아보고 촬영을 해야 되고요. 일출 일몰 시간도 알아야 되죠. 촬영을 하다 보면 예상 시간 넘기는 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몰 시간도 생각 안 해놓고 촬영하다가 해진 다음에 무조건 다 찍어. 그리고 편집 때 어떻게 한다? 너무 튀어서 이야기가 몰입을 깰 수밖에 없어요. 이 소음이 중요한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장소 헌팅할 때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가령 어디 카페 가서 찍어요. 혹은 공원 가서 찍어요. 먼저 촬영팀이 가서 여기 예쁘다 여기서 찍어야지 라고 헌팅을 가잖아요. 그 시간대랑 촬영 시간대가 같고 요일까지 같은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평일 낮에 갔더니 손님이 없는 한가한 카페라고 생각해서 섭외를 하고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촬영은 일요일 2시 사람 제일 많을 때 가서 찍어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통제도 안 돼요. 시끄러워요.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촬영 장소를 헌팅하고 미리 사전 답사를 할 때는 그 촬영할 당시의 조건과 맞아야 돼요. 그 시간대 2시에 찍을 거면 2시에 가서 그 공간에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림자가 어디까지 지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때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아봐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예쁘네 라고 섭외를 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일 많습니다. 전기를 꽂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디 카페를 갔는데 거기는 콘센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촬영하다 보면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일도 있고 조명을 꽂아서 연결해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전기 꽂을 데가 없다?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꼭 촬영지에 전기가 있는지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여분의 배터리를 많이 갖고 가는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편의점이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살 수도 있고요. 물, 음료수, 간식을 살 수도 있고요. 구급약품을 살 수도 있고요. 간단한 소품, 양말, 티셔츠 같은 걸 살 수도 있으니까
촬영지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딘지도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교통편, 차가 언제 끊기는지 혹은 차가 몇 분에 한 번씩 오는지도 알아두어야지. 자, 2시까지 촬영을 다 끝내고 3시부터 다음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가 1시간 뒤에 온대요. 그러면 촬영지까지 가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꼭 교통편도 알아봐야 되고요. 예비 물품을 확보하세요. 영화를 찍어보면 알겠지만 소품 같은 거 자주 망가져요. 종이컵이 있어요. 뭔가 화나서 마시던 물컵을 찌그러뜨리는 장면을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찌그러뜨렸어요. 컷! NG! 다시 해봐. 근데 종이컵이 한경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꼬깃꼬깃 찌그러진 거를 펴가지고 다시 찍나요? 새 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종이컵을 이만큼 여분을 갖고 있어야 되죠. 전문 연기자들도 10번씩 NG 내는 거 흔한데 학생들이나 아마추어들이 NG를 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한 장면을 찍을 거지만 거기에 대한 소품은 이만큼 여유 있게 많이 준비를 하세요. 촬영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멀리 힘들게 갔어요. 그런데 카메라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어떡하죠? 나중에 날짜 잡아서 또 오나요? 아니면 여분의 카메라가 있으면 그걸로 찍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화질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분의 장비를 갖고 있어야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촬영 일정 혹은 장소 섭외 혹은 인터뷰 섭외 같은 거 할 때, 인터뷰 하는데 보통 인터뷰 짧은 거 하면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말 내용 자체를 촬영하는 건 5분 10분이지만 준비하는 거 또 엔진하는 걸 생각하면 30분, 1시간을 준비해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섭외할 때 저희 인터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저희 5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 5분이 10분, 30분, 1시간이 되면 짜증나고 도와주려고 왔다가 화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섭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찍는 내용은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죠? 뭐 일찍 끝나면 일찍 가실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섭외를 하면 되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촬영 장소가 있는데 거기 대여를 2시간 했어요. 막상 가보면 카메라, 삼각대, 녹음, 조명 세팅하느라 10분, 30분 그냥 가요. 그리고 뒷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시간을 빌렸지만 실제로 찍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시간 촬영을 생각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을 여유 있게 빌리세요. 만약에 돈을 줘야 된다 하면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준비해야죠. 그때 가서 저희 좀만 10분만 더 하면 돼요 라고 해봤자 먹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마시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시간 확보, 일정 확보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꼭 허가를 받고 하세요. 물론 몰래 찍는 경우 많아요. 선생님도 대학교 때 영화 찍을 때 전철에서 찍고 전철역에서 찍는데 몰래 찍었어요. 왜냐하면 허가 안 받으면 거기 와서 공익이나 직원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찍다가 오면 도망가서 다음 역 가서 찍고 이렇게 찍은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고요. 배우들도 쫓겨가면서 찍으면 자기 연기력을 다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마음 편하게 찍어야지. 그래서 장소 같은 걸 섭외할 때는 꼭 허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도로 같은 공간을 찍을 때는 당연히 경찰서나 관공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와서 차량 통제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저렇게 자기들이 직접 길 한가운데 들어서 아무 허가도 안 받고 찍는다? 위험하고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조심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꼭 내 영상을 잘 찍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찍는다. 기억해 주세요.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밥, 간식, 휴식 시간은 꼭 확보하세요. 사람들이 배고프면 날카로워지잖아요. 또 목마르면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지쳐요. 그러니까 단 거, 군것질거리도 갖다 놓고 물도 충분히 갖다 놓고 또 때 되면 밥도 잘 먹여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거 없이 아침 9시에 만나서 밤 9시까지 그냥 김밥 하나 먹고 일한다? 좋은 영상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먹는 거, 쉬는 거는 잘 챙겨야 되고요. 이거는 현장에 있다 보면은 감독, 배우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이거를 제작부에서 잘 챙겨서 전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 장비의 기능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좋은 캠코더 카메라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능 다 아세요? 설정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져보셨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찍는다라는 모든 상황 대처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밝아. 어둡게 조리개를 조이고. 너무 어두워. 조리개를 높이고 감도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만들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확실하게 완전하게 파악하세요. 매뉴얼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쓴 사용기도 찾아보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기계는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나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2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세요. 촬영감독 보통 1명이 하죠. 근데 그 촬영감독이 다칠 수도 있고요. 촬영감독이 뭔가 모를 수도 있고요.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방법을 모르면 못 찍죠. 또 녹음, 마이크, 사용법을 그 사람만 아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화장실 가서 못해요. 근데 촬영은 돌아가야 된다? 어떡하나요? 그래서 꼭 파트별로 2명 이상의 스텝이 참여하는 걸 추천합니다. 워낙 인원이 적으면 동시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인원 여유만 있다면 2명 이상의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조명은 잘 안 쓰죠. 장비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텝도 부족한데 어떻게 조명까지 해? 그럴 수 있는데 조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눈에는 밝은 장면인데 카메라로 보면 어둡게 찍힐 수가 있어요. 카메라는 멍청해요. 그래서 카메라도 잘 찍히려면 조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밝기는 충분히 확보됐어요. 그런데 나는 분위기를 내고 싶어. 그럴 때는 빛의 양과 색을 이용해서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때 조명을 쓰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강조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얼굴만 보여주고 뒤는 어둡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얼굴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렇다고 밝은 데 가면 뒤도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얼굴에만 조명을 비춰줘야죠. 그때 조명을 써야죠. 그냥 조리개 노출만 바꾼다고 해서 특정 지점만 밝고 어둡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때 조명을 쓰고요. 얼굴이나 눈빛 이런 데는 밝혀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밤길에 걸어가는 영상을 찍어요. 그때 얼굴이 어두우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지? 어디 쳐다보고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얼굴은 뭔가 조명을 쳐주는 게 좋아요. 화면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화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면은 밝게 하고 조리개를 낮추든가 그런 식으로 어둡게 만들어야지 어두운 데서 진짜 어둡게 찍어버리면 나중에 편집 때 후회합니다. 아, 화질 왜 이렇게 안 좋아? 후회하게 돼요. 선생님이 작년에 교육했던 학생들이 찍은 단편 영화예요. 한번 보시죠. 어두운 지하도예요. 들어오는 지점은 되게 밝아요. 당연히 주인공이 이 중간 어딘가에 서면 어둡겠죠.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굴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휴대폰을 한 5개 모아서 플래시를 갖고 빛의 양을 조절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눈빛은 보이죠. 눈 빛나는 거 보이죠. 밖이 밝아서 이런 역광에서는 분명히 어두워서 안 나올 텐데 얼굴에 조명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눈빛과 얼굴은 살릴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많이 쓰면 좋지만 많이 쓸 수 없는 경우에도 프랙티컬 라이트라는 실용적인 조명, 현장 조명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도 자연스러운 광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카페에 갔다. 카페에 조명 많죠. 내가 집 책상에 앉아있다. 독서등 하나 있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독서등을 켜세요. 그럼 별도의 조명기 없어도 찍을 수 있겠죠. 또 어두운 방에서 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어. 그때 방에 불을 끄고 TV 하나만 켜세요. TV 소리는 끄고 불만 번쩍번쩍이게 하면 뭔가 얼굴에 움직이는 일렁이는 불빛 조명 효과가 나죠. 밖에 나갔다. 가로등 밑에서 찍어도 돼요. 가로등 불빛은 밤에 어둡지만 얼굴은 밝힐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액정 불빛만 이용해도 어두운 데서 최소한으로 얼굴 정도는 밝힐 수 있으니까 조명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최소한의 물건들을 동원하는 그런 머리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촬영할 때 이렇게 많은 걸 고민해요. 이때 고민할 때 그림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리도 신경 쓰고 조명도 신경 써서 결국에 이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영상 제작자들의 일이거든요. 그림 잘 찍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소리를 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많은 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
관객의 입장이 아닌 제작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월에 다음 편집 수업을 할 텐데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만의 작품을 찍어보세요. 연기를 해도 되고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기록을 해도 되고 유튜브 스타일의 영상을 찍어도 돼요. 그걸 갖고 편집 시간에 와서 그 영상 소스를 편집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재밌는 영상 찍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